오늘은 대단히 특별한 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톰캣 출판사에서 나온 따끈따끈한 최신간 소설인데요. 조리대 베개라는 제목의 소설입니다. 그리고 또 특별한 것이 있는데요. 이 소설을 번역하신 김명순 선생님께서 오늘 북펠러로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채널에 이 번역하신 선생님이 나오신 것은 오늘 처음이에요. 영광입니다. 네, 역사상 처음이고 저희가 더 영광이고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조리대 베개가 이 장편 소설인데 이걸 특별히 뭐 번역하시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네, 제가 오래된 일인데 20여 년 전에 일본에서 유학하던 시절에 네, 시즈오카에서 번역 콩쿨이 있었습니다. 네, 거기서 큰 상을 좀 받았었는데요. 네, 그 작품, 과제 작품으로 번역한 평론의 저자가 이 소설의 작가 마루야 사이이치 씨였어요. 예, 그분의 다른 작품을 좀 찾아서 읽어보고 싶어서 음, 서점을 찾아갔다가 우연히 발견하게 된 책인데요. 네. 당시에는 정말 저한테 신선한 충격을 주는 그런 소설이었어요. 그때 그 소설이 조리대 네네. 베개라는 거죠? 예, 네네. 그래서 제가 꼭 번역해서 한국에 소개하고 싶다라는 그런 음, 마음을 갖게 되어서 네, 무모하게 번역을 당시에 시작을 했었습니다. 예, 네, 출판에 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음, 어렵게 출판을 했어요. 근데 지금 아주 오래전에 절판이 되어서 네. 사라졌었는데 이렇게 이번에 새롭게 톰캣에서 다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정리를 하면 20여 년 전에 일본에서 유학하던 시절에 번역을 해 놓으셨던 것을 한 10여 년쯤 전에 우리나라에서 출판을 했다가 그게 절판된 상황에서 네네. 번역하신 지 20여 년 만에 다시 또 출간하시게 됐는데 톰캣 출판사의 첫 번째 작품이다. 라는 네, 얘기가 되겠습니다. 대표님, 톰캣 대표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또 방송을 허락해 주셔서 그것도 감사하죠. 네네. 이 조리대 베개 작품을 잠깐 좀 먼저 소개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이 소설은 60년대가 현대로 나오는데요. 주인공의 의식의 흐름에 따라서 과거와 현재가 수시로 교차되는 방식으로 쓰인 어, 소설이에요. 네. 시대 배경은 과거의 시점이 1940년대이고 네. 현대 시점이 1960년대입니다. 음, 그래서 60년대 현대를 살고 있는 주인공 하마다 쇼키치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네. 당시 25년 전 일본에서도 엄격하게 존재했던 징병제도가 있었어요. 그때는 전쟁 네, 시절이니까요. 맞죠. 네. 태평양 전쟁 시절이었는데요. 네. 당시에 군대를 가기를 거부하고 5년 어, 동안 일본 전역을 돌면서 숨어 살았던 독특한 이력을 가진 사람이 그러니까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하마다 쇼키치가 그렇다는 거죠. 주인공. 네네. 예. 1945년에 일본이 패전을 해서 일본 군대라는 게 해체가 되고 나서야 비로소 네. 자유의 몸을 갖게 되는데요. 음, 20대 절반을 눈치 보고 도망치는 불안한 삶을 살았던 이 주인공은 현재의 평온한 일상을 살고 있음에도 현재라 하면 60년대를 그렇죠. 말하고요. 네. 때때로 아니면 자주 헌병에게 쫓기는 꿈을 꾸면서 가위에 눌리곤 합니다. 음, 음. 현재의 평온한 일상을 누릴 수 있을 만큼의 여유가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네. 늘 과거에 쫓기는 그런 존재인 거죠. 이 상당히 흥미롭게 전개가 되겠네요. 네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 작가에 대한 소개는 방송 끝난 다음에 좀 소개를 해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렇게 네, 진행을 그럴까요? 하겠습니다. 네. 네. 조리대 베개. 오늘은 특별한 상품도 좀 걸려 있는데 오늘 이 작품을 다 감상을 하신 다음에 감상 댓글을 남겨주시는 애청자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10분께 이 책을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는 오늘 줄거리만 소개를 해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네네. 전체를 다 읽으시면 더 다른 감동이 또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뭐 장담합니다. 네. 네. 감상 댓글을 남겨주시는 분들, 저희 이제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는 거니까요. 추첨을 통해서 10분께 이 조리대 베개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톰캣 출판사에서 나온 에, 장편 소설 조리대 베개 등장인물 소개해 주시고 바로 줄거리 넘어가겠습니다. 네. 책 소개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었는데요. 네. 1960년대 현대를 사는 45살의 하마다 쇼키치가 주인공이에요. 네. 요코라고 하는 젊은 아내를 두고 있고요.
이 주인공은 징병 기피를 했던 시절에는 스기우라 켄지라는 이름으로 5년을 삽니다. 그러니까 가명을 쓸 수밖에 없었던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스기우라 켄지라고 나오는 거는 과거고 네네, 하마다 맞습니다. 쇼키치로 나오는 거는 현재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맞습니다. 네. 이 스기우라 켄지로 살았던 이 시절에 만났던 여성이 아키코라고 하는 시골 처녀이고요. 네. 이렇게 등장인물은 더 많지만 주요 인물은 이렇게 4명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하마다를 견제하고 괴롭히는 니시라는 직장 동료가 있고요. 네. 또 패전 후에 징병 기피 이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에 취직을 시켜준 호리카와라는 대학교 이사가 등장합니다. 아내의 요코를 소개시켜준 인물이기도 합니다. 네. 그 밖에도 등장인물이 무척 많아서 제 입장에서는 이 네네. 낭독 난이도가 최상급에 속하는 가장 어려운 네, 그렇죠. 작품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점을 우리 애청자 여러분께서는 잘 양해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조리대 베개 낭독 줄거리 해설과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번역가 김명순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주인공 하마다 시오키치는 도쿄의 사립대학의 서무과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하마다는 어느 날 부고를 알리는 엽서 한 장을 받게 되는데요. 옛 애인이자 생명의 은인이기도 한 아키코의 죽음을 알리는 엽서였어요. 하마다는 부의금을 얼마로 하는 것이 좋을지 고민하며 엽서를 들여다보다가 뜻밖의 사실을 깨닫게 되죠. 상주가 남편이 아니라 친정 어머니라는 것, 그리고 남편의 성이 아니라 결혼 전에 원래 성으로 이름이 표기되어 있는 것을 보고 옛 애인의 결혼이 실패했다는 사실을 가엾게 여깁니다. 그리고 아키코가 암으로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를 떠올리면서 하마다의 첫 회상이 시작되죠. 촌스럽게 살이 쪄서 몰라보게 달라진 그녀를 만났던 걸 생각하면서 하마다는 자꾸 지난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게 됩니다. 학교 근처 파출소 앞을 걷던 하마다는 벼랑간 발걸음이 느려집니다. 강도 살인범의 수배 포스터가 눈에 들어왔거든요. 쫓기고 있는 세 남자의 이름, 본적, 주소, 생년월일, 나이, 체중과 특징, 그런 정보들이 빼곡히 적힌 포스터를 하마다는 왠지 모르게 열심히 읽습니다. 아무 연관도 없는 이 지명 수배자들의 사연에 몰입하다가 또 의식이 과거로 흐르죠. 그때 하마다는 정장을 입은 남자가 선두를 달리고 그 뒤를 따라 유도부 학생들이 소리를 지르며 줄지어 따라오는 모습을 목격합니다. 그들의 구호는 야만적인 데다가 박자도 맞지 않아서 하마다는 묘하게 불쾌감을 느껴요. 그런데 잘 들어보니 그건 구호 소리가 아니라 도둑을 잡아달라는 소리였어요. 하지만 하마다는 그 비명 같은 소리를 분명히 들었으면서도 잡으라는 명령을 받았으면서도 잡아달라고 부탁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멍하니 바라보기만 했어요. 결국 하마다 근처에 있던 다른 남자가 도둑을 제압했고 잇따라 오던 유도부 학생들이 도둑을 에워싸서 잡았어요. 그 모습을 바라보던 하마다는 묘한 감정에 사로잡힙니다. 집에 돌아가서도 TV 영화를 보다가 쫓기는 주인공에 몰입되어 견디지 못하고 결국 결정적인 장면에서 TV를 꺼버립니다. 그리고선 아내 요코에게 낮에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더니 돌아오는 말은 당신은 참 이상한 사람이에요. 도둑을 동정하고 있잖아요. 나는 오늘 하루 종일 쫓기는 남자들을 동정하면서 지냈다. 모두 쫓기는 남자들. 스스로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혀 깨닫지 못한 채 파출소에 붙어있던 꾀죄죄한 포스터에 그려진 3명의 흉악범들. 학교를 털다가 붙잡힌 정장 차림의 남자. 텔레비전 영화의 백인 청년. 하지만 그것은 모두 그들을 향한 동정이 아니라 과거의 나 자신을 동정하고 공감하고 있었던 것이다. 모두
나의 그림자. 나는 오늘 그들에게서 전쟁 때 징병 기피로 일본 전역을 목숨 걸고 도망다니던 시절에 나를 보고 있었다. 마치 창부의 사타구니에 인기 영화배우의 얼굴을 오려 붙인 에로 사진처럼 무의식 중에 학교 터리범의 얼굴을 20대의 내 얼굴로 갈아 끼웠던 것이다. 1940년 가을부터 1945년 가을까지 하마다는 징병 기피자로 살아갔다. 1940년은 일본, 독일, 이탈리아의 삼국 동맹이 체결되고 왕징웨이의 괴뢰 정부가 출범한 해다. 태평양 전쟁은 이듬해 1941년 말에 시작되어 1945년 8월에 끝이 났다. 징병 제도는 전쟁 전 군국적인 일본의 가장 중요한 기초로서 그에 반하는 것은 일본군에게 총살당하거나 가장 위험한 전쟁터로 보내져 적국의 포탄에 맞아 죽든지 간에 확실한 죽음을 의미했다. 그 어두운 운명을 줄곧 생각하면서 하마다는 20대 전반에 걸친 5년 동안 도주를 계속했다. 가장 자주 꾸는 것은 헌병 꿈이었다. 물론 속여야만 하는 것은 헌병과 경찰뿐만이 아니었다. 일본이라는 나라 전체가 기차역도 항구도 도시도 홀로 상대해야 하는 적이었다. 하지만 하마다는 끝까지 도망쳤다. 하마다의 징병 기피는 성공했다. 이런 기적이 어떻게 가능했는지는 하마다도 그리고 그 누구도 모르는 일이지만 일본이 패전하여 일본 군대가 해체됨으로써 하마다의 적인 국가 권력 그 자체가 붕괴된 것이다. 그리고 지금 하마다는 대학교의 사무직원으로 평화롭게 살고 있다. 누구에게도 쫓기지 않고 그저 과거에만 쫓기면서. 과거는 하마다를 끊임없이 질책했고 그 과거를 잊으려고 발버둥을 치지만 잊지 못한 채로 살아가고 있다. 오늘도 거의 잊어가고 있던 참이었다. 과거를 후회하는 건 아니야. 후회했다면 그러지 말걸 하면서 반성했겠지. 그러나 그 시절에 나는 징병 기피를 할 수밖에 없었고 지금도 그것은 정당했다고 생각해. 다만 난 내가 징병 기피를 해서 이토록 많은 결과가 나올 줄 예측할 수 없었을 뿐이야. 생각지도 못한 일. 하지만 내가 예측을 했더라면 하지 않았을까? 예측했더라면 태연했을까? 아버지와 어머니도 얼굴에 먹칠은 할지언정 어떻게든 살아갈 거라고 생각했었어. 어머니의 애국 부인에도 사교를 좋아하는 성격을 드러낸 거라고 우습게 보았지. 난 모든 것을 얕잡아보고 그 결심을 한 거야. 그러지 않으면 결행할 수 없다는 결심. 가부키의 나가우타를 좋아하던 어머니는 정말 내가 한 짓을 죄스럽게 여겨서 수면제를 드셨을까? 아니면 정말 복용량을 잘못 알고 드신 걸까? 그냥 외로워서 그랬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외로움의 원인 속에 내가 없을 수도 있다. 그것도 그냥 없는 것이 아니라 하지만 의미 없는 전쟁 때문에 죽다니, 살인을 하다니. 그러나 마치 늪 같은 회한, 사람을 죽이고 싶지 않았기에 저지른 행위가 또 다른 살인을 부른다. 내가 징병 기피를 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어딘가에서 전사하지 않았다면 어머니는 아마 자살하지 않았을 테고 아버지도 아마 그렇게 빨리 무너지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신지 역시 결핵에 걸리지 않았을 테고 그리고 아키코는 아마 어쩌면 오늘 아침 그 부고 엽서를 보고 이제 모두 끝났다고 생각을 하다니. 과거는 끝날 줄 모르는 법인데 언제까지고 들러붙어서 떨어지지 않는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토록 가까이에 있다고 느껴지지 않았는데 갑자기 바짝 다가와 계속 질책하는 과거. 마치 택시가 모퉁이를 돌자마자 여태껏 작게 켜져 있던 차 라디오의 노랫소리가
느닷없이 요란하게 커지듯이 돌연히 다가온 과거. 하마다는 도둑 사건에 이어 징병기피 시절을 회상한 후 다시 일상으로 돌아옵니다. 관련 서류를 처리하러 도서관으로 나서자 뜻밖의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요. 서무가에서 함께 일하는 니시와 사서보조 하나무라의 대화였어요. 장개석이랑 루즈벨트를 두려워한 놈인데 도둑놈인들 안 무섭겠어? 니시가 이렇게 말하자 하나무라는 무서워서 그런 게 아니라 못 본 척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범죄자끼리의 동지의식인 거지. 범죄자? 하, 좋지. 범죄자라. 그럴지도 몰라. 징병 기피자가 총살당하면 유골함을 빨간 천으로 두른다고 하지 않는가? 하마다는 뒷걸음질 치며 문 밖에 어두운 복도로 나왔다. 그리고는 조금 전 자신의 행동을 되새김질하면서 다시 서무가로 돌아갔다. 예전에 나였다면 이런 식으로 물러서지 않았을 거야. 아니, 물러서지 않으려 했을 거야. 하지만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하마다는 자신이 20년 젊었더라면 아버지 옛 친구의 추천으로 들어온 대학에 이력서를 제출하던 그때를 떠올리며 니시와 하나무라에게 이 어떤 식으로 말했을지 상상해 봅니다. 야, 너희들 오해하지 마. 장개석과 루즈벨트가 무서워서 징병기피를 한 게 아니니까. 죽는 것이 두려웠던 게 아니라 적을 죽이는 것이 싫었던 거야. 전쟁이라는 거, 그리고 군대라는 게 천성적으로 싫어. 게다가 난 공학을 했기 때문에 통신대로 배정될 게 뻔했어. 통신대라면 훨씬 안전하잖아. 그러니 목숨이 아까워서 징병기피를 한 게 아니라는 것쯤은 이제 알겠지? 잘 들어. 험담을 하는 건 니들 맘이지만 잊지 말라고. 난 내가 한 일이 정당하다고 생각해. 쥐똥만큼도 수치스럽지 않다 이거야. 그 증거로 이력서에도 징병 기피를 버젓이 써냈어. 궁금하면 읽어봐. 하마다는 이렇게 상상했다. 시절이 변했다. 하마다도 모르는 사이에. 시절이 변했다는 그 인식은 하마다를 불안케 했다. 자신이 그때 이력서에다가 징병 기피를 쓸 수 있었던 것은 종전 무렵에 반전적인 것을 허락하는 사회 분위기에 무심코 응석을 부린 탓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다. 그것은 불쾌한 발상이었다. 하지만 그뿐만이 아니라고 해도 적어도 그러한 응석이 전혀 없었다고는 못할 것 같았다. 사실 도서관에서 니시를 똑바로 보고 과거 자신의 행동이 정당하다고 주장하지 않았던 것도 사회의 기류 변화를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던 탓은 아닐까? 그렇다. 사회가 변했다. 하마다는 주위를 돌아보았다. 이 서무과 밖에 대학이 있고, 대학 밖에 도쿄가 있고, 그리고 일본이 있는 것이다. 일본 사회 전체의 분위기가 어느새 자기에게 불리하게 변해서 이 서무과 안에 자신을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동감했다. 지금부터 하마다의 본격적인 회상이 시작되는데요. 그는 1940년 가을 20살 때 징병기피를 강제징병을 피하기 위해 가족과 친구들을 비롯해 그 누구에게도 그 사실을 알리지 않고 집을 나와 도주 생활을 시작합니다. 스기우라 켄지라는 이름으로 처음엔 라디오와 시계 수리공으로 살아가죠. 조 육군 보병. 거기까지 읽었을 때 스기우라는 곧바로 거리로 나와서 다행이라며 안도했다. 하지만 그 안도감은 곤혹으로 바뀌어 간다. 자신을 대신해서 죽은 자라는 생각에 머릿속이 터져버릴 것만 같다. 미야자키 현, 그리고 가고시마 현에서 이런 행렬을 여러 번 만났을 때처럼, 또 이 아키타 현에 와서도 한 번 맛본 것처럼, 유골을 감싸는 유족을 기차 안이나 역에서 우연히 보고 나는 살아있다 라고 생각한 그 순간 뒤로, 아니,
그 생각에 앞서 여지없이 밀려오는 견딜 수 없는 심정. 앞에는 두 줄이었다가 뒤로 가면서 세 줄이 된 긴 행렬을 바라보며 자신의 대역이라는 생각을 비웃으려고 무던히도 애를 썼다. 라마교의 신자들은 사한부처가 죽은 그날 그 시각에 태어난 남자아이를 찾아내서 사한부처의 대역이라고 정한다 하지 않은가? 그것과 마찬가지로, 아니, 그것보다도 더 바보 같은 이야기. 이 전사자가 스기우라의 대역이라니. 아무 근거도 없다. 저 제비가 전사자의 환생이 아닌 것처럼. 스기우라는 지금까지 두 차례 재촉을 받았고 그때마다 노베오카에 연락을 할 테니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부탁했다. 예비 등록은 작년 7월에 도쿄에서 조사가 있었을 때 물론 해두었다. 다만 스기우라 켄지라는 가명이 아니라 하마다 쇼키치라는 본명으로 요코테 마을의 시계포에서 기거하는 기술자 스기우라의 예비 등록은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1년 전에는 스기우라 켄지라는 인간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스기우라는 가고시마 현을 잠시 돌고 난 뒤 아키타 현으로 와서 여인숙에 머물며 인나이, 요코보리, 고마치 등 눈이 군데군데 남아있는 지역을 라디오 수리를 하며 돌아다녔다. 라디오 수리는 스기우라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장사 미천이었다. 전공을 살린 것이다. 그러나 가고시마에서와 마찬가지로 이걸로는 도무지 벌이가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마음이 어두워졌다. 주문은 적고 수고비는 싼 데다가 짐이 늘어나니까 이동하기도 여간 힘든 게 아니었다. 이따금씩 부속품을 사러 아키타에 갈 때 드는 기착싹도 만만치 않았다. 그러다가 여인숙 주인에게서 시계포에서 고용살이를 할 수습 직공을 찾고 있다는 제안을 듣고 요코테로 가게 되었다. 시계를 고치는 일이라면 라디오와는 달리 그것을 취급해도 서양티나 인텔리티가 훨씬 덜 날 거라는 계산도 했다. 어떻게 하면 의심받지 않을까? 21살의 남자는 이 생각만 하면서 살고 있었다. 다시 현재 시점 하마다로 돌아옵니다. 서무과장이 호리카와 이사의 전화를 받고 두 과장대우 니시와 하마다에게 눈짓하며 말합니다. 호리카와 이사님께서 자동차로 연회장에 함께 가자는 연락을 주셨네. 하마다 씨와 니시 씨도 함께 가자고. 하마다는 속으로 오늘 밤 회식은 도저히 빠질 수 없겠다고 한탄했어요. 그리고 과장이 지금 내 이름을 선임인 니시보다 먼저 부른 것을 원망했어요. 호리카와 이사가 한 말을 그대로 따라했을 테지만 니시에게 노여움을 사는 것은 과장도 이사도 아닌 바로 하마다 자신이거든요. 오늘 밤 모임에서는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불길한 생각마저 들었어요. 다만 그 좋지 않은 일이 어떤 형태로 닥쳐올지는 짐작도 가지 않았지만 말이죠. 다시 과거 시점 스기우라로 돌아갑니다. 스기우라는 도쿄에서 온 모래 그림 화가 이나바를 우연히 알게 되는데요. 같은 여관에 묵던 이나바가 갑자기 쓰러지는 바람에 스기우라는 병원에 데려다 주게 되었고 어쩌다가 돕게 됩니다. 그러다가 모래 그림을 그리지 않겠냐는 제안을 받게 되죠. 스기우라 씨, 모래 그림을 그리면 13번지에도 갈 수 있어. 푸르마치 기생은 어렵겠지만. 병든 대머리 이나바는 병원 창가의 10월 햇살 속에서 유각 이야기를 하고 연약하게 미소 지었어요. 그날 이후 스기우라는 날마다 30분이나 기껏해야 1시간씩 병자가 피곤하지 않을 만큼만 모래 그림을 배웠죠. 중학생 때 미술부원이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도안은 능숙하게 다룰 정도로 재능이 있었어요. 이나바는 도쿄에 있는 재료상에게도 가까운 시일 안에 소개장을 써주겠다고도 했어요.
그런데 방골이간에 이상이 있어 몸 상태에 문제가 있던 이나바는 도쿄로 가려다가 차에 치여 갑자기 죽고 맙니다. 이나바가 남긴 재료를 가지고 스기우라는 본격적으로 모래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게 되죠. 다시 현재 시점 하마다로 돌아올게요. 연회는 호리카와 이사의 인사말로 시작되었어요. 하마다는 구석자리에서 물탄 위스키를 마시고 있었죠. 지금의 하마다는 술을 짬뽕해서 마시면 취하지만 위스키만 마시면 반병 정도는 가볍게 비울 수 있습니다. 교무과의 과장대우가 정종을 따르려다가 이렇게 말하죠. 아, 하마다 씨는 물탄 위스키를 마시지? 학생과장이 인기 가수 프랑크 나가이 흉내를 내며 노래하고 학생과의 과장대우 중 한 사람이 샴미센이 끼어들면 노래가 잘 안 나온다면서 반주 없이 군가 창이 녹슬어도를 불렀어요. 니시가 다가와서 술을 따르려고 하자 하마다는 황급히 술잔을 손으로 받쳤습니다. 이 사람은 재팬 스피릿이 안 맞는다며 회계과장이 말하네요. 그리고 평소에 영어로 말장난하는 것을 좋아하는 회계과장은 스피릿이라는 말에는 술과 영혼이라는 두 가지 뜻이 있다는 것을 장황하게 설명했어요. 니시가 큰 소리로 웃어댔고 거들어주던 교무과 직원은 어디론가 가버리고 없네요. 하마다는 위스키를 새로 시켜서 물에 탔지만 좀 진하다 싶었지만 단숨에 들이켰어요. 참이센을 치는 여종업원이 사람들에게 자꾸 노래를 부르라고 권합니다. 그런데 누구도 부르려 하지 않자 벼랑간 떠들썩하게 에라 모르겠다는 식으로 육군 가요를 퉁기기 시작해요. 한두 사람이 부르기 시작하더니 그 뒤를 이어서 하마다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여종업원들도 함께 합창을 했어요. 하마다는 이렇게 군가를 합창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다. 도저히 함께 부를 수가 없다. 이렇게 벽에 기대앉아 눈을 감고서 듣고 있자니 일본 전역의 인간들이 나를 비꼬며 괴롭히는 노래를 호통치듯이 불러젖히고 있는 느낌이다. 나의 징병 깊이 몇 번이고 수도 없이 생각한 끝에 실행한 일, 그리고 한참 도망을 다닐 때도 또 끝나고 나서도 내내 생각했다. 산병선의 꽃처럼 지는 죽음을 두려워했던 나는 과연 비겁한 자일까? 끝나고 나서도, 아니, 영원히 끝나지 않는다. 나는 징병 기피의 이유를 네 가지로 나누어 생각했었다. 그런 분류벽, 그건 아직 학생 티를 벗지 못한 젊은이에게 실로 딱 어울린다. 나의 징병 기피의 이유. 첫째, 전쟁 그 자체에 대한 반대. 둘째, 이 전쟁에 대한 반대. 셋째는 뭐였더라? 그 시절엔 술술 잘도 나왔는데 허구한 날 그 생각만 했으니까 방금 마신 한 잔에 취기가 오르네. 셋째가 생각났다. 군대 그 자체에 대한 반대. 넷째, 이 군대에 대한 반대. 첫째는 절대적 비전론으로 이 입장을 취하면 이를테면 영세 중립국이 침략을 당했을 경우에 방어하는 측에도 설 수 없다. 둘째는 명분 없는 전쟁에 대한 반대. 즉, 이 전쟁은 내가 나가서 싸워야 할 만큼의 그런 가치가 있는 일인가 아닌가. 명분이라는 문제와 성공 가능성이라는 문제가 미묘하게 뒤얽혀서 판단하기 쉽지 않다. 청일 전쟁은 명분이 없는 전쟁이라고들 하지만 승산 또한 조금도 없지 않았던가. 이시와라 간지는 만주사변을 지손으로 일으켜놓고도 청일 전쟁은 반대했다. 더구나 미국을 상대로 전쟁을 하는 목적? 단순한 오기겠지. 조금 더 심하게 말하면 내친 걸음. 어쩔 수 없으니까 아시아 아프리카 제국의 독립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태평양 전쟁을
옹호한다. 물론 그놈들은 그걸 대동아 전쟁이라고 불렀었지. 하지만 그건 얼토당토 않은 얘기다. 일본은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미국과 싸웠다. 라고 하는 편이 그나마 말이 될 것이다. 셋째는 제도에 대한 반항으로 아나키스틱한 생각이다. 인간의 자유. 근데 참 이 군가 합창 꽤나 시끄럽구만. 이 군가집을 전부 연습이라도 할 작정인가? 전후 일본의 근대화는 인간을 고립시켜서 고립되지 않았던 시기. 그러니까 전쟁 시절을 동경하게 만들었어. 하지만 난 고립되어 있었지. 단 아키코마는 별개다. 이렇게 야단 법석을 떠는 꼬락서니는 어제 도둑을 때려잡고 돌아온 놈들이 신나게 떠들어대던 모습과 닮아 있다. 그것도 어딘가에 있던 보이지 않는 나를 향한 빈정거림. 난 그때도 화장실 안에 고립되어 있었지. 지금 이 방에서 달랑 나 혼자만 노래를 부르지도 손장단을 맞추지도 젓가락으로 접시를 두드리지도 않는 것과 똑같이 말이다. 노래가 끝나자 여자 목소리가 들리고 부드러운 손가락이 하마다의 무릎을 쿡쿡 찌릅니다. 여자는 술잔을 하마다의 손에 쥐어주려고 했는데 하마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야. 난 물탄 위스키를 줘. 난 일본 정신이 취향에 안 맞거든. 그렇게 이사 초대 연회가 끝나고 2주일이 지난 토요일 오전에 하마다 책상으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는데요. 아오치 마사코였어요. 마사코는 고고학과 아오치 교수의 막내 동생인데 하마다를 한때 좋아했던 여자였죠. 그녀가 전화를 건 이유는 하마다의 인사이동 정보를 알려주기 위해서였어요. 하마다가 서무과장으로 승진한다는 소식이에요. 하마다는 니씨가 아니라 자신이 승진한다는 사실이 의심스러웠으나 곧 기분이 좋아집니다. 니씨를 앞질렀다는 게 내심 유쾌했거든요. 다시 과거의 스기우라로 돌아갑니다. 스기우라는 가게를 보거나 시계 수리를 하거나 1943년 10월까지처럼 머슴일을 하면서 이 8월 15일까지 살아냈다. 우아지마의 풍요로운 물자와 전쟁 말기의 혼란한 세상은 스기우라가 살아가기 쉽게 해주었다. 더욱이 이따금 길거리에서 마주치면 서서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던 이노우에가 칠석을 지내고 얼마 되지 않아 억수같이 비가 퍼부은 날 공습으로 죽었다는 소문은 스기우라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다. 왜냐하면 이노우에는 스기우라의 정체를 의심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스기우라는 스스로 의식하지 못한 채 안일하게 살고 있었다. 아니, 오히려 음란하고 방탕하게 살았던 것이다. 공습 경보가 울리는 틈마다 여자의 몸으로 쾌락을 탐닉하는 것은 25살의 남자에게 있어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었고 아키코도 흔쾌히 그것에 응했다. 물론 스기우라의 처지를 상기시키는 일들이 여럿 있었다. 이를테면 아침에 거리를 구부하는 예과련의 소년들, 특히 2번 정도 본 적이 있는 하얀 면바지 엉덩이를 누렇게 더럽히고 줄곧 달리던 소년의 뒷모습. 스기우라는 그런 종류의 불쾌한 자극을 받을 때마다 자신에게는 하마다 쇼키치라는 본명이 있다는 것을, 그것은 결코 악몽이 아니라 현실이라는 것을 떠올렸다. 스기우라는 안일하게 세월을 흘려보내며 그만큼 어떤 희망을 갖는 일도 스스로 금했다. 어젯밤 라디오에서 오늘 정오에 중대 방송이 있다는 걸 들었을 때 혹시 일본이 패전을 인정할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그 추측을 강하게 부정하며 그렇게 달콤한 몽상을 해서는 안 된다. 일본 군부는 그럴 만큼 현명하지 않을 것이다. 아마 내일 점심 땐 스즈키 수상이 끝까지 싸우겠다는 연설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다. 그리고
그렇게 믿은 것도 그런 자숙의 결과일지도 몰랐다. 이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는 원자폭탄이 떨어졌다. 미국에는 신형폭탄이 이 두 개밖에 없다는 소문을 아키코의 어머니가 어디서 듣고 왔다. 하지만 스기우라는 반대로 그것은 희망적 관측일 뿐, 분명 100개나 200개쯤 준비해 두었을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했다. 이른바 신형폭탄이 원자폭탄이라는 것쯤이야 알만한 과학 지식이 스기우라에게 있었고, 일본 군대를 향한 격렬한 경멸은 미국이 지닌 과학의 힘을 실제보다 훨씬 크게 어림짐작하게 만들었다. 그런 짐작 탓이었을 것이다. 다음으로 원자폭탄이 떨어질 곳은 마스야마도 다카마스도 도쿠시마도 아닌 니기타라는 소문을 들었을 때도 시나노 강과 반다이 교와 개울가의 버드나무와 모래화가 이나바와 함께 모래 언덕에 서서 바라본 바다 저편의 진보랏빛 섬만을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가본 적이 있는 일본 전역의 풍경이 하염없이 그리고 난잡하게 엄습해왔다. 스기우라는 니가타에도 오카야마에도 오사카에도 도쿄에도 물론 이곳 우와지마에도 원자폭탄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우노까지 피나는 이재민들의 비참한 모습을 여럿의 입을 통해 들었을 때도 공포심은 그리 느껴지지 않았었다. 오히려 스기우라는 머지않아 섬광과 버섯구름과 검은 비로 이 마을이 쓰러지고 자신의 도주가 끝나는 것에 나른하고 음울한 기대까지 걸고 있는 듯했다. 25살의 젊은이는 기대를 품지 않는 것에 이미 익숙해졌던 것이다. 다시 현재 시점 하마다로 돌아옵니다. 하마다는 프랑스어 조교수 구아노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듣기 거북한 군대 시절의 힘든 경험담을 듣게 됩니다. 구아노는 느닷없이 군대 시절에 얼마나 괴롭힘을 당했는지 늘어놓기 시작했다. 구아노는 구제 고등학교를 다닐 때 교련 시간에 배속장교에게 두들겨 맞아 성질이 나서 그 이후로 쭉 교련 수업을 빠졌기 때문에 하사관의 부적합이라는 판정을 받았다. 게다가 문과여서 징병유예가 먹히지 않아 고등학교 1학년 겨울 우스노미아의 연대에 입대를 했는데 배속장교가 아무래도 연대에 밀고라도 한 모양이다. 다른 촌영병들은 입대한 다음 날부터 그것도 손바닥으로만 얻어맞는데 구아노만 첫날부터 낡은 군화로 만든 못이 튀어나온 슬리퍼로 맞았다. 그딴 짓거리를 해대면서도 훌륭한 군인이 되라니 되지도 못할 뿐더러 애초부터 그럴 마음도 없었다. 석 달이 지나고 일기 검열이 끝나 다른 촌염병들은 모두 일병이 되었는데도 구아노만은 여전히 이병이었다. 부대가 편성되어 하치노의 근처로 끌려갔는데 물론 여기서도 우스노미아에서처럼 매일같이 얻어 터지기만 했다는 것이다. 이야기가 일단락지은 데서 하마다가 말했다. 선생님은 참 고생을 많이 하셨군요. 그 말에 대답한 구아노의 이야기는 하마다에게 충격을 주었다. 조 교수는 조금도 비아냥거리지 않은 순박한 어조로 이렇게 말한 것이다. 하마다 씨는 선견 지명이 있었던 거예요. 그딴 곳에 가지 않은 것 말이에요. 아, 예, 예, 그렇죠. 하마다는 이렇게 애매하게 받아넘기면서 생각했다. 그러니까 이 프랑스어 교수는 자기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해서, 친근감을 나타내기 위해서 군 생활의 체험담을 늘어놓았던 것으로 생각했던 것이다. 구아노와의 선량함과 둔함에 기가 찼다. 내가 몹시 거북해할 거라고는 미처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게다가 내가 지금 이렇게 불편해하는 것을 아직도 모르고 있다. 프랑스라는 나라의 성격으로 보아서 신경이 섬세할 거라고 생각하는 프랑스어 선생조차
이런 꼬락선이라니. 하마다는 이렇게 생각하며 영어나 독일어 선생들은 두려워할 만큼 둔감할 것이 틀림없다고 추측했다. 하마다는 어떻게든 화제를 바꾸고 싶었죠. 그때 자신과 구원어 사이에 프랑스어 책과 일본어 책이 한 권씩 껴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어요. 하마다는 일본어 쪽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이게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신정, 슌제이, 코노조노, 가집이라는 오래된 신문집이었어요. 하마다는 페이지를 넘겨서 눈에 들어온 한 수를 소리내어 읽어봅니다. 나그네 길에 그대와 맺은 인연, 조리대 베개 삼아 여윈 잠 자듯 덧없는 하룻밤의 꿈이었으리. 조렛대 베개란 게 뭐예요? 글쎄, 나도 잘은 모르지만 풀베개 같은 거겠지. 객지에서 자는 잠. 뭐 잔다고는 하지만 여기서는 여행지에서의 일시적인 사랑. 그러니까 말 주변이 좋은 이탈리아 남자와의 하룻밤 풋사랑이 아니겠어? 마녀 시대라면 실제로 조리대가 밀생한 곳에 머리를 두고 잤을지도 모르지. 하지만 조리대 같은 걸 베고 자면 따끔거려서 아팠을 거야. 조 교수의 수다 사이로 하마다가 끼어들었다. 서걱거리는 소리가 불안한 느낌이겠죠? 참을 수 없는 불안한 여행. 조 교수가 갑자기 말을 멈추고 긴장된 표정으로 하마다의 얼굴을 응시했다. 조리대 소리에서 불안한 여행을 연상한 것은 하마다의 전쟁 때 체험, 즉 징병 기피자의 체험이 담겨 있다고 받아들인 것이다. 그 시선을 느낀 하마다는 깜빡하고 거북한 말을 하고 말았다고 후회했다. 여기서 다시 전쟁 이야기로 빠지는 것은 피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구아노는 내내 하마다를 쳐다보고 있었다. 하마다는 그 시선을 받고 있다. 조릿대 베개. 이 글을 본 순간 무언가 가슴속에 떠오르는 것이 있었다. 아니, 칠성날에 사용하는 조릿대가 아니라 다른 것이 떠오른 것이다. 다시 현재 시점 하마다로 돌아올게요. 여름방학이 시작되기 2주일쯤 전 어느 날 아침, 하마다는 기니 할 말이 있다는 니시의 전화를 받게 돼요. 니시는 정장 안주머니에서 얇은 잡지, 하늘천 따지, 최신호를 꺼내서 하마다 앞에 놓고 얼굴을 빤히 들여다보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혹시 이 정신 나간 잡지 오늘 온 건데 읽어보셨나요? 아니요, 이번 호는 아직 읽지 못했는데요. 오늘 아침에 우편으로 배달되었지만 아직 훑어보지 않았고 사실 글이 읽고 싶은 생각도 들지 않았다. 이거 3페이지 문장인데요. 하마다는 하늘천 따지를 손에 들고 그 문장을 읽었다. 감히 모교의 직원 인사에 간섭하여 건학정신의 쇠퇴를 근심한다. 라는 제목이다. 글 속에 하마다라는 이름은 거론하지 않았지만 대동아 전쟁 징병 기피자였던 비열한이 모교의 과장대우로 근무하고 있으며 더군다나 그 비열한이 머지않아 과장 자리에 앉게 된다는 소문은 참으로 유감스럽다. 이것은 최근 모교가 얼마나 건학정신을 저버리고 적화되어 있는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라는 취지의 내용이었다. 니시는 사람 좋은 척하며 이따위 기사는 절대로 신경 쓰지 말라고 합니다. 하마다 씨가 빨갱이라니 기가 찰 노릇이다. 지난번에 도서관에서 당신의 과거를 내가 운운한 적은 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농담이었을 뿐이라고 말이죠. 하마다는 니시의 말 맞다나 신용이 가지 않는 자의 글이니 곧이곧대로 받아들일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그렇게 생각하려고 했죠. 그러다 이내 인사이동이 흐지부지 끝난 것은 이 일과 관계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히려 이 길은
이 글은 그런 분위기를 반영한 것이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하늘천 따지라는 잡지를 발행하고 있는 이누즈카라는 남자는 학교 탈위범 사건과 과장 승진에 대한 소문으로 학내에 막연하게 피어오른 반하마다 감정을 재빠르게 포착했을 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했어요. 그렇다면 아마도 직원들만의 일반적 감정 쪽이 문제일 테지만 아니면 누군가가 이주누카 발행인에게 이 글을 쓰게 한 것일까? 다음날 점심시간에 한 학생이 다가와 하마다에게 인터뷰를 요청합니다. 학생신문 기자라는 직함이 적힌 명함을 내밀면서 말이죠. 하마다는 학생을 따라 편집실로 갔더니 하늘천 따지 최신호를 꺼내면서 기사를 쓰고 싶다고 말합니다. 전쟁을 반대하는 하마다 씨의 태도는 지금이야말로 청년들이 배워야 할 점이라는 것을 철저하고 명확하게 표명하고 한편으론 학외 우익 반동 세력이 학내 인사에 간섭하는 것을 전면적으로 배제해서 곤란해. 내 입장에서는 이 인터뷰는 거절하고 싶네. 이 학교에서 내 입장이라는 것도 있잖아. 곤란해. 일하기 힘들어진다고. 저 이름은 밝히지 않아도 돼요. 그래도 곤란한 건 곤란한 거지. 난 가만히 있으면서 어떻게든 조용히 넘겨버릴 생각이야. 일을 복잡하게 만드는 건 곤란하다고. 저 하마다 씨 이유는 이래요. 덥수룩하게 덥수룩하게 수염을 기른 학생이 도우크 사투리로 말했어요. 하마다는 아마 아오모리나 모리오카 출신일 거라고 속으로 생각했어요. 저희들이 노리는 바는 두 가지예요. 본교 졸업생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철면피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기생충 같은 우익적 저널리스트를 타도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현재 미국에서 확대되고 있는 베트남 전쟁 개입에 반대하는 병역 거부운동에 호응해서 이 태평양 양쪽에서 미 제국주의에 대항하는 겁니다. 저쪽에서는 여러 가지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병역 거부 지침서 비슷한 팸플릿을 배부하기도 하고요. 이 지금의 일본 청년들은요, 병역 문제에 대해서 참으로 무관심해요. 가까이에서 일어난 이런 문제를 실마리로 펼쳐나간다면 지각 없는 대중에게 어필할 수 있으니까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아니, 곤란하다니까. 학교 직원은 눈에 띄는 일은 뭐든 피해야 한다고. 화려한 넥타이도 못 매고 자가용도 못 하고 다녀. 자네가 어렵게 한 부탁이라는 건 잘 알겠나만. 그럼 저희들의 의도에 반대하시는 건가요? 아니야, 그런 건 아니야. 하마다는 중얼거리듯이 말한 뒤 베트남 전쟁을 반대하며 징병 기피를 하고 있는 미국 청년 따위는 여태껏 생각해 본 적도 없다고 반성했어요. 지금의 일본 청년들과 똑같은 무관심이죠. 그러면요, 이렇게 하는 건 어떠세요? 이름은 덮어두고 이니셜이 아니라 그냥 모씨로 갈게요. 모씨. 물론 얼굴 사진도 공개하지 않겠고요.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마다는 끄덕이고 편집실을 나왔지만 오후 내내 아까 승낙한 것이 마음에 걸려서 어쩔 줄을 몰랐다. 그러나 학생 신문 기사를 억제하는 것이 하늘천 따지의 기사를 억제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다는 것은 학내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다. 이 대학 학생 신문은 예전 부원이자 지금은 인류신문사의 기자를 하고 있는 오비들이 결속해서 보호하고 있고 그들의 지도 아래 대학 당국을 비판하고 운동부를 비판하고 자치회를 비판한다는 일종의 객관주의적인 편집을 하고 있어서 편집상의 자유를 상당히 확보하고 있었다. 돈을 쓰려면 오비들을 설득시킬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하마다는 텔레비전 화면에서 튀어나온 것처럼 잠옷 신문 기자임을 뻐기는 몇몇 졸업생의 꼬락서니를 떠올린 뒤 생각했다. 그런 자들은 더더욱 현역들을 선동할지 모른다. 마치
부장이나 데스크라도 된 것처럼 저널리스틱하게 소란을 피우는 것이 그들의 기쁨이니까. 하마다는 결국 또다시 대수롭지 않은 일로 여기기로 했다. 하지만 하마다의 걱정은 곧 차가운 현실로 다가오고 맙니다. 학생신문 인터뷰를 거절한 다음 날 오후 늦지막이 교목과 직원이 복도에서 하마다를 불러 세웠어요. 학생신문에서 직원의 의견을 물으러 왔는데 지금 단계에선 어떤 의견도 말할 수 없다고 해두었다고 전해주네요. 하마다는 학생신문이 날뛰는 바람에 정말 난처하다고 푸념을 늘어놓았고 교무과 직원은 그런 하마다를 안쓰러워합니다. 같은 날 하마다는 호리카와 이사의 결제를 받을 일이 있어서 이사실로 갔어요. 더위 탓으로 지쳐 있는 건지 이날따라 이사의 백발은 담뱃진에 물든 치아처럼 지저분해 보였어요. 이사는 여느 때처럼 사슴가죽 주머니에서 상하 2장을 꺼내 찍은 뒤 하마다에게 묻습니다. 이누즈카 발행이니 옛날 일을 또 시시콜콜 캐냈다면서? 네, 날벼락을 맞았구만. 네,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조심하는 게 제일이야. 자중하게나 무슨 일이 있어도 공연한 자극은 피하도록 하게. 사흘이 지난 뒤 학생신문이 나왔는데 서무과에도 10부 정도 배부되었어요. 반동잡지 하늘천 따지의 폭거, 반전의 영웅 모 씨에게 중상을 이라는 표제어는 매우 커다랗게 쓰여 있었지만 영웅은 곤란한 표현이라 쳐도 두려워했던 것만큼 선동적이지는 않았어요. 본문의 내용도 하마다가 인터뷰를 거절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 그는 곧 안심하고 자리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 다음 줄에 있는 기사의 마지막 몇 줄은 신문을 읽으면서 자기 자리로 걸어가던 하마다를 아연실색하게 만들었어요. 하마다는 멈춰 섭니다. 아니,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죠. 하늘천 따지에 공격당한 경제학부 노모토 교수의 담화. 하늘천 따지라는 잡지는 항상 폭론과 망언을 지리멸렬하게 늘어놓을 뿐이다. 전쟁 때 모 씨의 행동을 확실한 데이터도 없이 풍문으로 추측하는 것은 위험하지만 만약 풍문대로 모 씨의 병역 거부가 사실이라고 해도 구 일본군이 해체되어 버린 지금 모 씨를 책망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이것은 미군의 포로가 되어 귀환한 사람들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구 일본군은 포로의 지옥을 당한 자에게 자살을 강요했다. 법적으로는 비난할 수 없지만 국민 감정으로서는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을 동잡지는 말하고 싶을지 모르지만 현재의 일본 국민이 평화 헌법을 지지하고 있는 한 이 논의는 정당화될 수 없다. 외부인이 학내 인사에 참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은 새삼 언급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이러한 부당한 간섭은 반드시 배제되어야 한다. 또한 나는 태평양 전쟁 때 학도병으로 전쟁에 나갔었다. 이 점은 오해가 없도록 굳이 구원해두고 싶다. 하마다는 뺨을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하마다는 마지막 줄을 들여다보며 의자에 앉았습니다. 노모토 교수가 자신을 보호하려고 쓴 이 구원은 변호론 전체를 망치고 말았어요. 독자는 왜 노모토 교수가 굳이 자신의 학도병 출진에 대해 언급해야만 했는지를 반드시 생각하겠죠. 그 대답은 노모토 교수가 비겁자로 보이기 싫었기 때문이라는 말이 될 거예요. 그것은 곧 모씨 하마다가 비겁자라는 것과 비겁자로 보는 게 타당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호리카와 고바야카와 두 이사로부터 과장에게 전화가 걸려왔다. 평의회 건으로 의논할 게 있는 듯 했다. 과장은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출입문 근처 책상 위에 놓여있는 학생신문을 한 부 들고 나갔다. 일시 과장은 바로 그것을
읽을 것이다. 읽고 나서 이사들과 이야기를 나누겠지. 니시가 연구소 소장인 교수에게 용건이 있다면서 시계를 보면서 일어나서 사무보조 책상 옆으로 가서 선체로 신문을 들여다보더니 총총히 사라졌다. 니시와 연구소장의 첫 화제는 바로 나의 징병 기피일 것이다. 그런데 도대체 신문학회 학생들은 무슨 생각으로 그런 걸까? 그들은 아마도 이것이 내게 얼마나 불리한 언급인지 몰랐을 것이다. 알았다고 해도 노모토 교수의 담화라는 기사를 넣어서 신문다운 형식을 갖추려는 즐거움에 패한 것이다. 혹은 말로는 네 제국주의에 대한 반항과 평화 옹호를 들먹이면서 어두운 무의식의 영역에서는 전쟁 영화나 전기물의 논픽션이 가져다주는 흥분에 취해서 용기라든가 명예라는 싸구려 미덕을 동경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시대의 분위기가 그들을 지배하고 있을 것이다. 6월 말의 음습한 더위 속에서 하마다는 자신이 앞으로 점점 더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될 거라고 예상했다. 하마다는 곧 지방 다카오카에 있는 고등학교로 가라는 제안을 받게 됩니다. 도쿄에 있는 부속고등학교도 아닌 다카오카의 고등학교라니요. 하마다는 호리카와 이사가 자신을 도쿄 이외의 곳으로 쫓아내고 싶어 하는 것은 아닌지 궁금했어요. 그날 저녁 하마다는 집으로 돌아가 요코에게 다카오카 이야기를 꺼냅니다. 하마다는 도쿄의 대학에서 다카오카의 부속 고등학교로 가는 것은 도쿄 본점에서 오사카 지점으로 옮기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설명하려고 했지만 아내인 요코에겐 설명이 잘 되지 않았다. 이제 도쿄로는 절대로 돌아올 수 없는 거라고 겁을 주는 것이 하마다의 유일한 방법이었다. 요코는 그제야 당황하더니 친정엄마한테 부탁해서 호리카와 교수님께 사정이라도 해보자고 했고 그것을 하마다가 반대하자 그래도 설마 그런 매정한 짓을 할 리가 없다면서 일단 다카오카로 가서 거기서 계속 노력을 하면 2, 3년 안에 돌아올 수 있을 거라고 중얼거렸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회사원의 전출 같은 상황을 유추해서 생각한 것에 불과하다. 하마다는 단맛이 사라진 부드러운 껌을 계속 씹으면서 갑자기 아키코를 떠올렸다. 만약 아키코에게 의논했다면 뭐라고 말했을까? 요코가 아키코였다면? 만약 아키코와 결혼을 했다면? 우아지마의 전당포집 딸은 도쿄의 회사원 딸과 달리 힘 앞에서 굴복하고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는 하지 않았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과장에게 다카오카 행을 거절하고 한 주가 지난 뒤 호리카와 이사가 하마다를 불렀다. 이즈누카 잡지 같은 건 관계없네. 그따위 하늘천 따지 같은 잡지에 어떤 글이 실렸다 해도 그것 때문에 직원 인사가 좌우되는 일은 없어. 적어도 나의 대학에서는 말이야. 과장은 자네의 전출 문제가 이누즈카의 기사와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른다고 했다던데. 잘 듣게. 자네가 전쟁 때 어떤 행동을 했는지 난 아무것도 몰라. 자네는 팔로군의 포로였을지도 모르지. 진주만 공격 때 항공모함의 전기기관실에서 불 지피는 일을 했을지도 몰라. 아니면 폐병으로 쭉 자리 보존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고, 물론 징병 기피자였을지도 모르네. 하지만 그런 건 다 억측이야. 설령 자네가 자네 입으로 그렇다고 해도 허풍일지도 모르니까. 한낱 그런 소문을 단서로 인사 문제를 함부로 주무를 수는 없는 걸세. 그러니까 이 말은 다카오카로 가라는 소리다. 이사는 대체 앞으로 무슨 말을 하려는 것일까? 고바야카와의 소나기에서 부속고등학교를 빼앗으려는 속셈일까? 그렇다고 저 시골 구석으로 가라는 건 너무 심한 얘기다. 그때 이사가 온화한 표정으로 혹은 무표정하게 말했다.
할 말은 이것뿐이네. 하마다. 할 말은 이것뿐이네. 라는 말은 인사이동과 징병 기피 문제 이외에는 서무과정이 자신의 의향을 정확하게 전했다는 의미일 것이다. 그러니까 이사는 내가 다카오카로 가기를 바라고 있다는 뜻이겠지. 전쟁 때 내가 한 행동을 모른다는 것은 이 모르고 나를 고용했다는 거지. 이건 오히려 고바야카와 이사를 비롯한 다른 사람들에게 하는 변명이 될 거야. 허풍을 운운한 것은 징병 기피를 사람들이 알게 된 건 내가 말했기 때문이지 이사가 흘린 것이 아니라고 나한테 하는 변명이고. 그러니까 이사는 변명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거야. 내가 이 학교에 들어왔을 때는 이미 그 사실이 다 알려져 있었어. 그 미망인 여학생조차 알고 있었지. 그건 분명히 호리카와 이사가 말했기 때문이야. 아마 이사는 몰랐겠지. 아니, 그 누구도 알 리가 없어. 1946년에는 하찮은 가십거리에 불과했던 일이 20여 년의 세월이 흐른 뒤에 치명적인 스캔들로 변할 거라는 것을 아마 아무도 몰랐을 거야. 이건 마치 빌딩 철근 공사를 하다가 도쿄 공습 때 떨어진 불발탄이 파헤쳐진 것과 마찬가지야. 마지막 부분에서 소설은 하마다가 입대하기 전날 도망치는 장면으로 돌아갑니다. 하마다는 대문 밖으로 나옵니다. 문 옆에 키 작은 소나무는 여느 때처럼 송진을 번뜩이고 있었어요. 안녕, 안녕. 근처에 단골 이발소가 있었지만 하마다는 그 앞을 그냥 지나치죠. 하마다는 계속 걸어가다가 노면 전차를 타고 은행에 가서 통장에 일행만 남기고 전부 인출해요. 전액을 모두 다 뽑지 않은 것은 그러다 만약 의심을 받아 집으로 전화를 걸기라도 하면 큰일이라고 염려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파마머리를 망으로 싼 여직원은 조금도 수상해하지 않는 눈치였어요. 하마다는 은행을 나와 지하철을 타고 우에노로 가서 손님이 많은 이발소에 들어가 머리를 짧게 깎았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짧은 머리의 남자는 무언가 맛없는 것을 먹은 듯한 표정을 짓고 있어요. 짧은 머리의 젊은이는 역에 있는 화물보관소에 가서 지갑 속에 있던 교환권을 건넵니다. 직원은 안에서 커다란 중고 트렁크를 꺼내오죠. 하마다는 일주일 전에 맡긴 그 트렁크를 받아들고 돈을 건넵니다. 트렁크를 든 짧은 머리의 젊은이는 역전의 여관 중에서 저렴해 보이는 집을 골라 들어가 피곤해서 그러니 1시간쯤 낮잠을 자게 해달라고 했어요. 하마다가 안내를 받은 곳은 깨진 유리창을 반창고로 고정한 4평짜리 방이었어요. 하마다는 이불을 깔아주는 여종업원에게 1시간 후에 꼭 깨워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스기우라는 택시를 잡아 타고 도쿄역으로 가달라고 했어요. 운전기사는 기원은 2600년 하고 콧노래를 부르며 차를 몰았고 사냥 모자를 쓴 승객이 만세다리 부근에서 자잘하게 찢은 교환권을 창밖으로 버리는 것을 백밀러로 보았어요. 스기우라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 국가에서 날아온 그 소집 영장도 이렇게 버렸으면 좋았을 거죠. 하지만 난 이제 그 사람이 아니다. 끌려가서 싸우고 그러다 죽는 순종적이고 선량한 그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닌 것이다. 그들에게는 그들의 공통된 운명이 있다. 그 공통성이 그들의 운명을 위로해 줄 것이다. 축복해 줄 것이다. 그리고 내게는 나만의 고독한 운명이 있다. 나는 그 운명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나는 자유로운 반역자인 것이다. 택시가 옅은 황혼이 내려앉은 도쿄역에 도착했다. 스기우라는 미야자키행 기차표를 지갑에서 꺼내서 개찰구를 통과했다. 안녕.
안녕. 스기우라는 두 줄로 늘어선 긴 행렬의 끝자락에 서서 가난한 행색의 군중 속 한 사람이 되어 기다렸다. 안녕, 안녕. 줄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영무원이 소리쳤다. 그리고 사람들은 달렸다. 스기우라도 트렁크를 들고 달렸다. 안녕. 하지만 그것이 무엇에 대한 얼마나 결정적인 이별의 인사인지 20살의 젊은이는 아직 잘 몰랐다. 네, 소설은 이렇게 끝이 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와, 이 장시간인데, 아니, 무척 재밌네요. 아, 네, 더 잘 읽으면은 더 재밌는 구석이 많습니다. 이게 보니까 400페이지가 넘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이거를 1시간 분량으로 줄인다는 것 자체도 보통 일이 아니셨을 텐데, 앞서서 말씀을 해주셨듯이 이게 주인공의 의식의 흐름에 따라서 과거와 현재가 수시로 교차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맞아요. 예. 네, 앞서서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하마다 쇼키치가 현재 인물이고, 그리고 네, 20살 때 이제 징병 기피를 하면서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되잖아요. 네네. 그때 이제 이름이 다른 이름으로, 스기우라 네, 스기우라. 켄지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누구다라는 것, 그러면 이게 과거인지 현재인지 잘 이렇게 들으셨을 것 같고요. 아마 책으로 읽으시면 훨씬 더 재밌으실 것 같아요. 네, 네, 맞아요. 책으로 읽으시면 훨씬 네, 더 몰입하여서 읽으실 수 맞습니다.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인터넷 서점에서 다 구매가 가능한 거죠. 네네, 네, 그렇습니다. 조리대 베개 검색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오늘은 아니고 하여간 들으시는 이 순간 감상 댓글을 남겨주시는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10분께 이 책을 선물로 드릴 겁니다. 그 점 참고하시고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일본 문학의 거장 마루야 사이이치의 전쟁과 인간에 대한 의미를 묻는 걸작이라고 돼 있는데요. 아까 저 작가 이야기는 방송 끝난 다음에 끝날 무렵에 하기로 했었잖아요. 좀 소개를 네네. 해주시면 좋겠어요. 마루야 사이이치. 네, 이 마루야 사이치 씨는 일본 문학계에서 매우 영향력이 있는 존재입니다. 근데 네, 한국에서는 소개된 바가 없어서 음, 좀, 저는 신기한 일이라고도 생각했었는데요. 네, 소설가이기도 하고 평론가이기도 하고 수많은 문학상을 받은 작가예요. 음, 그리고 또 영문학자로서도 유명하신 분인데 율리시스를 연구하고 번역한 분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율리시스의 영향을 받아서 이 소설이 의식의 흐름의 기법으로 만들어지기도 했어요. 음, 그래서 읽다 보면은 현재와 과거가 독자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바뀌어 있는 걸 문득문득 깨닫게 되는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네, 그리고 좀, 특이한 것은 마리아 사이즈 씨는, 어느 평론에서 본인은 어린 시절부터 군인을 혐오했다는, 이야기를 아, 밝힌 적이 있었는데요. 네, 이 점을 무라카미 하루키 작가가 마루야 사이치 작품을 평가하는 글에서 실제로는 군대에 갈 수밖에 없었던 마루야 사이치 씨가 징병기피자 하마다 쇼키치로 변신해서 써낸 또 다른 자신의 이야기로 볼 수 있다고 발언한 적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마루야 사이치 씨는 군대를 갔다 왔군요. 네, 이분은 이제 1925년생인데요. 네, 19살 때, 딱 그 시절이네. 19살, 네, 네, 1945년 3월이었다고 해요. 음, 그때 가기 싫었지만 억지로 군대에 갔다 온 네. 경험을 가진 분이십니다. 근데 본인은 군대 가는 걸 싫어했기 때문에 그 네네. 징병 기피자로 변신을 해서 써냈을 것이다. 라고 네. 그 유명한 무라카미 하루키 작가가 네네네. 그렇게 평가를 했었군요. 저는 네네. 이거 지금 함께 방송하면서 말이죠. 궁금한 게 좀 있어요. 그 하늘천 따지라고 번역을 하셨는데 그게 네네네. 원전에는 어떻게 돼 있죠? 원전에는? 원전에는 우리 네. 하늘천 따지가 네. 하늘천 땅지, 예. 건물 현 누르황 네, 해서 그렇게 돼 있죠. 천지 현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네, 천지 현황이라는
아. 잡지명을 제가 이제 하늘턴 따지라는 말로 아, 바꾸어서 넣었죠. 그렇군요. 아, 여기 네네. 이제 번역자의 센스가 들어가는 거죠. 그렇군요. 그게 궁금했고. 그러니까 이 네. 병역 기피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제 본인은 제일 끝에 나오잖아요. 뭐 네네. 자유로운 반역자라고 했던가요? 네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자기 말하자면 자기 생각대로 자기 신념대로 한 건데, 그게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아마 평생 그 싸움은 계속될 것이고요. 네. 네. 그래서 음, 항상 두려워했고, 네. 눈에 띄는 행동을 삼가했고, 음, 조용히 없는 사람처럼 살았던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러게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말 그대로 전쟁과 인간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네. 작품이고, 그 시대도 우리나라도 상당히 어려운 시대 아니었습니까? 네, 네. 그래서 전쟁의 소설 참화 속에. 곳곳에 네. 조선의 그런 음, 이 음, 상황을 좀 엿볼 수 있는 장면들도 좀 등장하거든요. 네. 안타까운 일본으로 끌려온 조선인 청년이라든지 네.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음, 또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안타까워하는 그런 음. 장면들도 엿볼 수 있습니다. 네. 이게 428페이지짜리 소설을 지금 1시간 분량으로 줄였기 때문에 네, 많이 생략이 되고 네, 맞습니다. 축약되고 했을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직접 구매해서 읽으시면 더 큰 감동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아, 오늘 선생님 너무 감사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네. 또 이렇게 북텔러로 뵐 기회가 있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작품이니까 많은 분들이 읽어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 전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네, 톰캣 출판사의 따끈따끈한 최신간 소설 조리대 베개 소개해드렸습니다. 번역가 김명순 선생님, 오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기회에 네,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애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